안녕하십니까. 진격의 촛불 삼총사 오늘 또 인사드리고 시작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 지난주 촛불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보시죠. 네, 69차 촛불 대행진인데 전국 집중이었고요. 엄청나게 추웠어요. 아 맞아요. 네, 엄청나게 추웠는데 표정들을 좀 집회의 표정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본기 상임군우 대표가 현장 인터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아이가 왔어요. 추운 날에도 못 참겠다. 갈아엎자. 그리고 이게 촛불 합창단입니다.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전국 집중이기 때문에 저 깃발을 보면 여러 곳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주, 수원, 오산, 금방 이렇게 보이죠? 네, 안양 이렇게. 저 보면은 자기 마이크를 딱 걸 가지고 왔어. 네, 그리고 또 구호도 외치고. 네, 정말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맑고 힘차고 밝고 글쎄 말이에요. 시원하고 맞습니다. 당당한지. 춤추는 장면이고 탄핵의 나비다. 탄핵이 나비다. 그리고 이제 백금열 선생이 와서 또 뱃놀이. 그렇지. 백금열은 근데 가사가 정말 아니 계속 가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 저 사람들이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곡은 같은데 아쉬움 없이 가사는 뭐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지니까. 듣고 있으면은 불효하죠. 그래. 네,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아요? 저걸 또 이렇게 찍었는데 윤석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보면은 건이는 디오르 그다음에 뭐라 그랬나? 디오를 좋아해. 디오르를 좋아해. 저렇게 풍자를 해요. 담겨 있는 거는 이제 앉는데 쓰는 깔개입니다. 너를 깔겠다. 이거 사. 참 저 완전 국정농단 아닙니까? 시민들, 민중들의 네. 그 열성, 네. 자신감. 그래요. 놀라워요.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이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보면 촛불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촛불 회원 한 선생님이신데 이걸 만들어서 주셨어요. 이게 초롱초롱초롱한데 이름도 초롱이야. 초롱이. 혹시 이거 만들어 주신 분도 선생님 아니셨어요? 혹시? 뭐 여기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으니까. 아 그래요? 혹시 같으신 분인가 궁금해졌네. 이게 수채화로 이렇게 된 거를 아이들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쁘게 만들었죠. 성탄절 분위기도 좀 내시라고. 근데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만 이것을 이제 촉촉하게 물기를 이렇게 먹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해내는지 글쎄 말이에요. 예. 놀라워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도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추미애 추장군 나왔네. 전 장관 민주당 전 대표께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연설 확실하게, 좋더라고요. 네, 확실하게 이게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해주셔서 모두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의 뱃노래하고 시원했죠. 거의 비슷한 아마 다루는 범위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네. 최근 얘기까지 다 또 가고 이런 또 모인 분들의 표정들을 보면 저기 보면 저 서울에 보면 나오는 그 전두광 그 얼굴을 윤석열로 또 이렇게 해서 탄핵 이렇게 여기도 보면 참 이 분위기가 그 추운데 정말 열띠였습니다. 너무 고마운 시민들이야. 김건희 특검 이제 28일 날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죠. 근데 이 김건희 특검은 저희들이 촛불행동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 초기부터 처음부터 내건 거죠. 그 당시 이제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이게 처음에 국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 반응이 별로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김영민 의원이 또 나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런 기운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까지 왔고 이제 저것은 윤석열 탄핵의 뇌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딜레마적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고 네.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 한 30명 정도가 농성을 시작해요. 그렇죠. 거기서 내건 게 쌍특검이었습니다. 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그렇죠. 김건희 특검 아닌데 이게 나중에는 민주당의 과반수 의원 100명 넘게 참여하는 걸로 바뀌고요. 그렇죠. 그게 무려 80일인가 계속돼서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날 해산을 하거든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것을 그때 이제 담임 선생이라는 말을 썼어. 본인은 이 농성단의 담임 선생이다 그랬는데 그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이 그렇죠. 그 농성을 제안하고
주도해 나갔어요. 날마다 가서 담임이 아이들 챙기듯이 그 함께하는 의원들을 챙기고 그러면서 100명 넘는 걸로 확대해 나가고 결국은 네. 성공해서 맞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촛불 행동이 네. 국회 안에서는 강민정 의원이 중심이 네. 돼서 했는데 제가 강민정 의원의 후원회장입니다. 강민정 의원에게 또 강민정 의원한테 강민정 정말 의원 격려해줘야 네. 돼요. 멋졌어, 훌륭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민정 의원은 중앙일보가 조사한 의원 이념 성향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민주당 의원 169명에서 1등 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의원으로 그냥 중앙일보 조사 결과니까 네. 뭐 믿으셔도 되죠. 그런 의원입니다. 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너무나 네. 양당 체제가 강화되면서 할 일을 못했다는 반성 아래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한 아이고, 거예요. 참 아쉽네요. 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열심히 하고 네. 했는데 회장님. 제가 잠깐 홍보를 한 거죠. 근데 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강민정 의원처럼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뭐 교육 문제가 뭐 심각하다 하면서도 교육자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딱 두 그러니까 명이죠. 딱두 교사 명밖에 출신이 없죠. 도종환 그중에, 그리고 도종환하고 강민정. 그런데 근데 앞으로도 바로 이렇게 교사들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천민이라고 기본권이 내가 없는, 늘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그런 기본권이 정치적 없는 천민이에요. 사람을 천민이라고 네. 하거든. 근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정당에 소속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조차 없죠. 예, 경선에 뺏어버리는 참여할 수도 없고요. 글쎄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육에 대한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교사의 정책 권리는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예, 정말 기억나 후원금도 달리. 못 냅니다. 네. 좋아하는 국회의원한테 맞아요. 후원금도 네. 못 내. 교사들은 네. 공무원도 그렇고. 이날 그렇게 추웠는데도 기세들이 뭐 대단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행진도 보면 저도 추워서 마스크를 했는데 우리 둘 다 근데 뭐 엄청난 열기로 그래서 전혀 추위를 행진을 못 했죠. 느낄 정도로 네. 사람들이 시민들이 정말 뜨거웠어요. 이번에 이제 겨울로 이제 전국 집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오후 3시로 했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3시로 하는데 이 3시로 하다 보니까는 5시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때 봤더니 뭐 시청 앞에 없는 거죠. 나도 네. 불가피한 일정이 겹쳐갖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데 행진의 말미를 만났어요. 아. 얼마나 반갑든지 네, 그렇죠. 버스에서 네. 보고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했어. 막.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 버스에서 박수 그 치신 거 귀중한 아니에요? 참여야. 너무 기분이 좋더라니까. 그렇죠. 예, 우리 그래서 참 가슴을 네. 시원하게 해주는 네. 희망을 주고. 그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정권에게 김건희를 특검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다. 멋졌어, 훌륭해. 국민조건당이 창당을 했어요. 국민조건당이 이제 촛불 집회에 모이는 촛불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래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다. 이제 저기를 가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명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의 시민들이 스스로 저렇게 만들어냈고 그리고 한국의 정당사에서 주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최초의 당이에요. 주권이라는 이름은 없는 그러니까 국민주권, 인민주권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그런 정당이죠. 위원장은 박준희 위원장이 선출이 됐고 제가 또 가서 축사도 했고요. 뭐 윤미향 의원부터 그다음에 최근에 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삼인당, 열린민주당 이런 데서도 와서 또 기본소득당도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축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출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촛불행동이 당 만든다 이런 또 소문이 나가지고 공격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힘들었는데 촛불시민 안에서 그걸 잘 극복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은 없고 또 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창당을 하는 건 민주 시민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하면서 서로가 무당적 협력을 해나가면 그게 또 하나의 연합 정치에 골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 창당을 축하합니다. 그래. 아주 네, 원래 정당이라는 건 파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원을 따지자면 이제 부분을 대표한다는 뜻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파티라는 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축제죠. 정당 정치적 같은 축제. 축제가 없다. 또 그렇죠. 정당 네. 같은 학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정치에 관해서 배운 것은 다 정당을 통해서 그 정당이 운영하는 정치 학교를 통해서 배웠다.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당이 맞습니다. 국민만큼 다양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것이 정치 발전의 하나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지율만큼만 의석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바로 의석으로 비례적으로 확보되는 그런 연동형 선거제도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뭐 상식이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연합정치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진 사회의 어떤 그 민심과 그리고 기대를 포괄하는 그런 구조죠. 그렇게 나가야 정치 발전이 되는 것이니까는 선거제도의 정치 발전적 관점에서 개혁하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당제가 되면 제1당도 과반수당이 못 되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연합정치라는 거는 정당 연합을 얼마든지 통해서 과반수를 그렇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당 협력 체제를 그렇죠. 만들면 비슷한 당들을 모아서 180석도 200석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당으로 만들어진, 우당으로 만들어진 과반수 체제, 절대 과반수 체제는 사실은 한 당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깨지니까. 그렇죠. 제1당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공통의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통의 강령, 공통의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통의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책임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제를 잘 생각해봐요. 대통령제 아래 단일 과반수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양당제 아래서는 그러니까 야당은 다 반대만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는 그런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 아래서 여당이 과반수가 안 돼.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되죠. 네. 거대 여당이 단일 여당이 과반수로 군림을 해도 대통령제에서는 독재로 치닫고요. 여소야대가 돼도 대통령제는 식물 대통령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제를 우리가 선호하는 순간 사실은 다당제가 돼서 가급적이면 여소야대 없이 늘 과반수 정당을 여당이 갖되 그것을 연합정당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포괄적 탄력성, 포괄적 다양성. 그래야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 발전으로 가는 길에는 다당제가 대단히 그렇죠. 필요하고 네. 그걸 위해서 또 연동제도 사실은 필요한데 다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총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그럼 상대방이 반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 간단치 않은 그렇죠. 차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넘겨짚지 마시고 저는 지금 총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렸다고 그 강조하고 문제를 싶습니다. 해결하는 것도 이제 우당 전략으로 감당을 해 나가면 그게 이제 연합 정치의 토대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건 또 그다음 얘기로 좀 더 깊게 좀 잘 설명해 해보고요. 주셨어요.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어요. 네. 그동안 송 대표가 파리에서 돌아와서 네. 아무튼 굉장한 정도로 네. 반윤석열 전선의 맨 앞장에 서고 그렇지 반검찰 말이에요. 예. 정권의 맨 앞장에 섰잖아요.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하나의 전사를 우리가 네. 잠시라도 정치적 전투력 잃게 된 거죠. 자체에 일정한 손실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명을 해서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데 이게 가당하긴 한가 이런 게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정치 검찰의 통치 전략 속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사법 법원에 맡겨지는 순간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괴리가 일어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국민 주권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속출된 권력도 아니에요, 사법부는. 그렇죠. 또. 네. 대단히 여론이 중요하고 법학자들 네. 같은 사람들의 이제 전문적인 비평이 필요한 건데 그 외에는 일단은 약속 비슷한 거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평을 없애는 게 아니고 비평할 자유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만
아무리 맞득치 않아도 1차적으로 존중할 의무는 있다. 뭐 이 정도 선이라 법원의 판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판결이 나면 박수치고 어떤 판결이 나면 비난하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아무튼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데서 오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와의 접점 속에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돌출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옳으냐. 사실은 이런 정도를 구속하는 게 옳은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 시민사회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사법부의 이와 같은 판결의 논리에 대해서 이제 비평 얘기를 하셨지만은 역시 또 좀 한 단계로 넘어가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야만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점을 사법부가 인식하고 물론이죠. 거기에 이제 자기 논리를 구축하는 물론이죠. 정교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도 우리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직 2개월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고 약하다고 하는 것 1차 자체로 법관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직 2개월이 아니라 면직, 중징계가 불가피한 더 바람직한 사안이라고까지 그렇죠. 얘기했어요. 날리면 그런데 지금 이걸 뒤집었거든 2심이. 근데 2심은 그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따진 게 아니에요. 징계 절차적 이유를 따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윤석열 변호인들은 그렇게 나섰을 것이고 저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절차가 꼬이게 된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들 검찰총장을 징계 처분한다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시작하거든요. 검사장 항명 뭐 해서 전부 다 각급 부장들이 모여서 항명 투쟁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친윤석열로 구성되어 있던 징계 사람들이 빠집니다. 뒤로. 그러면서 절차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많았고 그런 어려움 생기는 가운데서도 아무튼 저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정까지 감안하면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봐줄 때 쓰는 논리인데 보통은 절차적인 걸 얘기할 때는. 저게 이제 그 소송 대상은 법무부예요. 그리고 법무부가 이겨야만 또 이길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만 저 징계 취소 소송이 정리가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죠.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시작한 재판이다. 결국 패소할 결심이 승리한 건데 이거는 사실 법원에서 딱 정리해갖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더군다나 대통령의 누가 봐도 충복인 법무부 장관이 그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하고 대통령이 붙는 이 징계 처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냐 해서 덮어놓고 있든가.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 당사자 같은 거거든. 지금 피고 원고가 같아. 아니 이해관계가 충돌을 해야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게 재판의 과정인데 이해관계가 동일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재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매태를 끌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정말 중요한 거 해치워야 될 건 안 하고 말이지. 이런 거는 지금 엉뚱하게 한 거거든요. 그것도 순전히 치사하게 절차적 이유 들어갔고, 근데 그 절차의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명 같은 게 있는 거거든. 이걸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절차를 보면 저렇게 판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절차의 무게와 그 징계를 받아낸 내용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 절차하는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징계의 내용이 사유가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 징계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어떤 그 지점까지 갔는지를 제대로 저울추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비평이 아니라 비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하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비판은 얼마든지 해야 돼요.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면 판결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법부는 오직 전문가 보통 사람의 정의감, 양식에 입각해서 치열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이 판결문도 사회적으로 독법이 필요해요. 공개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래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까지 공개돼야 확보해야만. 돼요. 네. 그 보면은 그 차이가 뭐 미국의 그 사법부의 판결은 언제나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그 대법원 항소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 법 철학 정치 철학이 기재돼 있잖아요. 명백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도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그 사실은 역할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 철학적인 법 철학적인 논리까지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판결문을 쓰는데 우리의 경우는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지금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 판결 정도를 공개하는데 이거 몹시 잘못된 거죠. 1심 판결, 2심 판결도 당연히 공개가 마땅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사의 역량도 측정이 되는 거죠.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아주 소식이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패소할 결심 짜고 치는 판결 아닙니까? 정말 저렇게 되면. 불쾌해. 불쾌해. 네. 정말. 이따가 책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의 소설 장하리의 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징계 과정이 어땠는지, 그죠. 뭐를 감찰했는지, 저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징계위원회가 왜 비틀거렸는지, 특히 위원장으로 움직인 사람이 평소에는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그런 나름대로 세게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단히 행태가 이상한 수상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바람에 나가서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장하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 안타까워요. 이미 발 뺐네. 끝났죠? 발 뺐어. 끝났어. 근데 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뭐 자기가 말해놓고 과장된 해석이래. 처음에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야, 뭐 참. 민주당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변화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전히 자기가 굉장히 큰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신당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다. 아이고. 참 이게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조롱 대상이 되는 거고. 그대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용히 퇴장하십시오. 그건 뭐 네, 다른 맞습니다.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그 앞을 못 보잖아. 한 치 앞도. 뭐 기본적인 정치적 그 식견도 판단력이 없죠. 허물어지는 대통령 거죠. 병에 네. 걸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지 뭐. 네. 경선 불복이기도 하고 그 대장동 사건도 아주 강하게 주도적으로 꺼낸 사람인데 이것이 빌미를 주고 끝나고서는 자기 당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장동 내가 잘못 알았다. 그리고 전혀 혐의 없다. 더 이상 이 문제에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그래도 지도자다운 위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 탄핵을 하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민주당이 그럴만하냐? 자신의 도덕성과 뭐 이런 걸 좀 따져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누구야? 네, 그래서 우리 박주동 하백께서 멋진 만평 2개를 선보이십니다. 이거 하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적진을 향하여 모두 돌격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이 뒤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고 있어요. 아닌가벼 하고 지금 돌아서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야?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죠? 참 그 권력이라는 게 뭐 저분이 뭐 원래 어떤 그 젠틀한 데가 있던데 네. 권력이 바로 입 안에까지 거의 들어왔는데 그랬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랬죠. 대선 후보로 된 거야. 자타가 인정했었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를 뭐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그 박근혜 아슬한 그 그림자. 한마디 때문에 그게 네, 사라지는 사면하겠다. 그 예.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도 그거에 그 꿈에 뼈저리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그렇다고 되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졌을 때 탁 멋있게 승복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게 자기도 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선이 어딘지를 몰라 지금.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이제 이따 보겠지만 DJ 이런 분들은 자기의 아젠다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여론을 주도했어요. 그 아젠다로 정책 아젠다로 굉장히 정책주의자거든 실제로 그 DJ라는 사람이.
근데 그 후로 DJ 키드를 자임하잖아 이 사람도 이낙연 네. 지사 같은 분도. 근데 저분이 엄청나게 화려한 스펙을 갖춘 건 사실이잖아요. 몇 선 네. 의원의 그래서 당 이제 대표에 또 총리까지 하고 정치 인생도 했는데, DJ가 영입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난 저분이 뭘 했다. 그냥 머릿속에 국회에서 답변을 잘했다. 대변인으로 잘했다. 이런 거 말고 그 국회에서 답변 잘하는 걸로 하면 한동훈이지 뭐. 그러니까 여당에는 이낙연 대표가 그걸로 인기를 끌어서 대선 후보급까지 간 거고 국힘 쪽에서는 한동훈이가 그걸로 인기를 끌어서 지금 대선 후보급 반열에 뺀질 일단은 답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이상 본인의 정책 아젠다를 전남지사를 하면서도 하나도 발견을 못 하겠고 국민들이 기억 못 국회의원 몇 선을 맞아요. 했는데도 없어요. 발견 못 하고 당 대표 시절에도 못 하겠고 그냥 총리 엄중, 시절에도 엄중, 그렇죠. 엄중. 엄진지지 그야말로 그거 외에는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대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기가 답답해. 그러니까 이번에 정체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권력지향이지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대한 자기 관리를 오직 그걸 위해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누굴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일단 그렇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치인 그러면 아무개 그러면 어떤 정책이 있다. 그 사람 대표 정책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딱 그렇지 않다. 떠올라야죠. 그렇지.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이 문제를 돌파할 때 누가 생각이 나지? 그럼 딱 그 사람이 그렇죠. 생각이 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평가가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저 만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럼 저렇게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그럼 좀 부역하는 정치를 그러니까 나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치검찰 체제와 싸우지도 않았고 그거를 또 키운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네. 윤석열이 그렇죠. 커가는 데에 그것을 아이, 방정을 그러면 치거나 저기. 길을 열거나 그 그래서- 최성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 참아 옮기지 못하겠네. 글쎄 말이에요. 예, 참. 그러니까 저 보면은 국무총리로서 그동안 그때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그 과정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현재 윤석열 검찰 쿠데타가 가능했던 요인 가운데는 저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서울의 범죄에서도 보면 저런 유형의 인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쿠데타가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이 원죄까지 생각을 해보면 참 용납하기 쉽지 않아요. 그 바람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석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한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아이고 참. 그걸 과장해서 막 얘기를 퍼뜨렸다. 참 저런- 저게 만약에 신당에 대한 이 추진이 실제적인 힘을 가졌을 때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는 말한 사람이 문제가 돼. 저게 난 그래서 저런 건 정말 부정직한 태도 네. 아닙니까? 저걸 정치적 태도라고 생각하면 착각도 오만 유분수지. 그래서 하루 사이에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수박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네? 낙동강에 가면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저런 신세가 지금 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택한 거죠. 저걸 보고 이제 그래서 누가 자멸수. 저기를 가라고 하지 않았네 지금. 아무도. 그야말로. 근데 민주당의 이른바 원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낙연을 포괄하라, 포용하라. 그게 좋은이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라. 이게 이 민주당의 개혁성을 만들어내는 힘이지 저렇게 아무거나 딱 섞어갖고 될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책임지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검찰 직할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김기현이도 날려버리고 그 후에 이제 한동훈이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김기현을 날려버린 지도부가 한동훈이를 미는 이제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와 뭐 이렇게 결국에는 글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그 한쪽에서는 뭐 너무 일찍 대선급 인물을 소비하는 게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선급 후보가 확실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데 본질은 정치검찰이 국민의힘을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비극이죠, 비극. 희극이죠, 또 한편으로는. 응? 참 저런 표정을 보면 뭐 개인에 대한 이
인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민망합니다만은 그 우리 동양에서는 얼굴 표정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참 보면은 참 뺀질. 좀 그래요. 그래서 깐족. 그래서 오만하고 그래서 보면은 절대로 정치주사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정치를 수없이 해왔다는 자들이 떠받들어. 그 제가 그 정당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대한 이 윤석열의 관여 행위잖아요. 이것도 역시 탄핵 사상이죠. 법률을 위반한 거니까. 지난번에도 보면은 그 나씨 뭐 등등 다 밀어내고 밀어냈죠. 김기현이 앉혀놓고 그다음에 김기현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는 이준석도 쫓아내고 김기현도 쫓아내고 이제 앞으로 뭐 한동훈을 쫓아내기 어렵겠지만은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릴 때마다 비대위 체제예요. 몇 번이나 비대위 체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의미 있게 가동한다 이것만 있는 거지 정당 자체가 일상적으로 존재하면서 그래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는 지금 보면은 완전히 그 용산에서 지휘하는 정당이 돼버려 가지고 정당 자체가 나름대로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 자산들이 있는데 그 자산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어떻게 될 거로 보이세요? 근데 도대체 대통령이 검사, 여당 대표가 검사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검사 천국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사 천국이라는 거를 청기 누설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글쎄 말인데 확인해주고 저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중성이 있다고 해서 총선을 한동훈 체제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정말 단단히 뭘 몰라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한동훈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윤석열은 지금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나락으로 그로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 적을 맞자마자 최초로 정면으로 피할 수 없는 부딪히는 문제가 김건희 문제죠. 명품 가방 수수와 국정농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건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는 뭐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정법을 쓰지 말라 그러고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건이를 구하러 가다가 같이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아마 그 정치적인 운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정치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저자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처럼 또 할 텐데 참 한국 정당사에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참 비극인데 저는 결국은 저거 잘하는 거라고 봐요. 아치 무덤을 또 파는 아주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당이 국민 의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국민한테 연맥이는 행위지. 검사 둘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해체의 단계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 지무덤을 또 파는구나 하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에도 이 100여 명 정도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렇게 꼼짝 못하나? 형편없는 거죠. 뭐 말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장관 자리가 탐나서라도 입을 다물고 있고 또 캐비넷이 무서워서라도 입을 다물고 있고 입을 다물 무섭겠죠.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거든. 그리고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다음에 뭐 무슨 지줄 같은 게 나오는 친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고 뭐 이래서 한번 해보자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저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거죠. 양평 문제 때 얼마나 미꾸라지 본체를 얼마나 드러낼지 난 궁금하네. 글쎄 말이에요. 결국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때까지 아까 미꾸라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생존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윤석열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한 거잖아요. 자력 등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자력 등장이 아니라는 발광체가 아니잖아 전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함께 몰락하는 그런 과정에 열심히 동참하고 추어탕이 될 수도 있어. 그거 괜찮네. 역시 마음 표현을 딱 압축하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추어탕 좋아하시는 분이 추어탕 못 먹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좋은 얘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 또 오늘 방송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김대중.
이 한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 왔고 오늘의 현실에서 보더라도 그 의미가 대단히 커요. 오늘의 정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웅장한 그림이 사라졌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산이었고 웅장했고 그 고난의 모든 시절을 통해서 매우 새로운 인간형으로 다가왔고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뒤에 김대중 저 영상 다큐를 보면서 다 우리 봤잖아요. 네. 근데 정말 놀랐어요. 인간 자체가 감동이었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생각할수록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너무나 소중한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인간 김대중, 정치 지도자 김대중 얘기를 우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화가 이제 김대중이라는 거인을 중심에 놓고 한국 현대사를 훑잖아요. 특히 1960년 4.19 때부터 87년 그 6월 항쟁의 어린 성공으로 시절부터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죠. 현대사의 중요한 그렇죠. 고비고비마다 그래서 네. 이제 87년 5월 달에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드디어 참배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새로운 시대로 이제 진격해 나가는. 아무튼 그렇죠. 뭐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7년부터 또 98년까지 세 번의 대선, 두 번의 패배, 세 번째 이제 천우 신조로 IMF와 이인재, DJP 연합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만 빠져서 대통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서 IMF 그 외환 위기로부터 구해내고 또 정보화 고속도로를 깔고 또 민생과 인권에서 인권과 복지에서 아주 확실한 토대를 닦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은 뒤편에 따로 나올 것이고 이번 거는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지만 실제로는 1960년에서 1987년까지 정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그 안에서 뭐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암살 73년에는 불과 10년 만에 국회의원이 된 지 불과 10년 만에 수장될 뻔하잖아요. 네. 중앙정보부가 납치해갖고 수장될 뻔하는데 미국이 간신히 개입해서 살려내고 정말 그게 10년 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10년 만에 전두환을 다 겪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선 전두환 네. 군부한테 광주 배후 조정 했다는 내란 음모 그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받고 말이에요. 네. 정말 엄청난 그 그건 역사를 참, 여러분들이 네. 느낄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면은 김대중 과거엔 선생으로 불렀고 또 대통령이 되셨죠. 근데 보면은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겪잖아요. 근데 우리의 역사 현대사에서 보면은 언제나 그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였던 거죠. 조봉암 사형당했고 인혁당 졸지에 다 몰살시켰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는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거치면서 실제로 이제 사형 언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졌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긴장되게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분이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 거예요. 그 정도는. 정말 드물고. 아니 비밀정보기관한테 납치돼서 수장될 뻔한 그렇죠. 거라든가 네. 신군부한테 사형 언도를 대법원까지 확정된 네. 경우 이런 건 진짜 드물거든요. 사실 우리가 김대중을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더 깊이 맞아요. 이제 네. 그때의 그 공포와 고난 그리고 투지 그리고 신념 그 자기를 이끌어갔던 그 깊은 곳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나라를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할 꿈을 주고 이러한 현실을 맞게 해주겠다 하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고 그런 것들과 함께 보니까 또 새롭게 한 인격이 맞아요. 거대하게 다가오고 네. 그것도 다들 본인이 갖고 있는 똑같네. 아주 깊은 신앙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역사관 또 본인의 신앙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결합해서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죠. 지금 이낙연 같은 사람도 있지만 미안한데 이낙연 씨한테는 권력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또 맞아요. 새로운 그 삶을 위한 이 정치적 백성들의 분단.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 현재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하셨죠. 그렇죠. 네. K 컬처 그다음에 IT 산업, IT 산업, 우리 복지 체제, 복지. 의료 기초생활부터 의료보험까지 그럼요.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에 6.15. 이르는 거대한 그런 그림까지 그려서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준비를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그 5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것을 쏟았고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서 그렇죠. 노무현 정부를 그렇죠. 낳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민주 정권 10년이 네.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황금기였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네. 다 IMF 사실은 그 당시의 금융위기 관리 체제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죠, 당시 물론. 그걸 막기는 정말 어려웠던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지도를 발휘했다는 것 등등이 다 보면은 오늘날 한국 정치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큰 그림을 갖지 못하고 또 시대를 주도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은 길 위에 김대중 제가 대단히 한 가지 제가 소중합니다. 겪은 네. 사례를 이야기하면 그때 90년대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네. 그 축제가 저 코엑스에서 열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만화 축제를 한 거죠.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만화 축제에 대통령이 오질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왔어요. 와가지고 보통 왔다 하더라도 뭐 테이프 커팅하고 이래 하고 가는데 그렇죠. 예. 하나씩 보는 거야. 이 작품 하나씩 보고 본인이 물어보고 갖고 있는 관심이 있는 물어보고.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양반 앞으로 우리가 IT와 문화예술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 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왔어. 또 와서 하나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다 발로 뛰어. 발로 뛰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교감하고 그 구체적이고. 구체적이 아주 네. 정확하고 그래서 직접 겪었죠. 네. 자, 그럼 나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서너 번 정도 뵀어요. 근데 대통령 시절에도 두세 번 뵀고 대통령 마치고 나서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속을 많이 썩였지. 우리가 전투적으로 독립성, 실효성을 위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3년 반을 해서 그 당시에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정부안을 두 번이나. 근데 우리가 반대하니까 이걸 철회하고 다시 또 열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기억이 필요해요.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단체가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안 만들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했어요. 거기다 신뢰를 주셨고 그거를 법무부의 강권에 의해서 국무회의에 정부안을 통과시킬 망정 그걸 입법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반대하면 또 다른 틀을 만들어내고 그랬다는 말씀 하나 하고 제가 방송통신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근데 DJ는 목포 상고를 나오신 분이고 저 도서관만큼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특히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연금 생활을 통해서 들어보내달라고 한 책 명단을 스스로 만들어서 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어마막지하죠. 그래서 정말 큰 지식인이시잖아요. 그 이분이 평생 학습이 나냐 그리고 아까 그렇죠. 만화 축제에 와도 학습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내가 뭘 추진했냐면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을 모시자. 근데 원래 대통령은 세 군데 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하고 육사 졸업식. 여길 가는 거거든.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이나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지. 일반 그렇죠, 대학은 딴 그렇죠. 대학 한 번도 없어. DJ야말로 이 방송통신대학이 얘기하는 모든 것, 이 IT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사회, 그리고 평생학습하는 본, 그리고 중고등학교만 나온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DJ 이미지하고 딱 맞다고 해서 박선숙이라고 그때 청와대 부대변인과 이제 정동영 의원이 대변인 할 때요. 그래서 제가 집중 설득해갖고 오셨잖아. 방송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 내가 또 방송대 TV 사장을 하고 있어서 그걸 현장 중계를 다 해버렸어. 그 중계차를 하나 빌려갖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다 있는데 보통 같으면 절실히 이야기해도 거기서 미안하다 못 간다 이렇게 해요. 대통령이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딱 부여되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노벨상을 받기 전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그 미국에서 가장 그 진보적인 신학
대학이죠. 유니온 신학대에 예. 오셔서 유니온 메달을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유니온 메달은 인권에 기여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세계적인 그렇죠. 그런 예. 겁니다. 근데 그때 통역을 제가 했습니다. 아, 또 개인적 인연이 있으시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뵀지만 근데 내가 아무튼 그 졸업식 날 오셔갖고 네. 나하고 한 3, 4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난 보직 교수니까 그때 네. 그 바로 뒤편에 앉았거든요. 그 대통령의 뒷모습을 봤어요. 음. 근데 이미 연세가 70세 중반 아닙니까? 그리고 하체가 그냥 막 정말 형편없이 쪼그라드신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 그 하체를 보니까 앞에서 볼 땐 몰라. 근데 뒤에서 보면 정말 군대에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으신데 아, 저 고생을 했구나 이 생각이 확 들어갔고 맞아요. 그렇게 짠하더라고. 그 마음이. 내용을 이제 우리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참 할 얘기가 많은 네. 거야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은 1924년생이시고요. 네. 24년, 25년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되시고 2009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 어머니 나이. 그나 젊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면 참그 예. 얼굴이 총기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딱 깊어. 굉장히 느껴지죠. 깊은 네. 얼굴이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지도자가 될 것으로 마음을 먹었던 그런 얘기도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리고는 저 모습은 뭐냐 하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40대 기술원이라는 걸 내세워서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이 이철승 세 명이서 이제. 양김이 이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이제 이철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후의 행적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이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튼간에 이 두 사람 다 당시에 당내 정치에서는 이철승과 손잡는 어떤 교대하면서 손을 잡았던 그런 그렇죠.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양김이라고 하는 그랬더니 야 저 비린내 난다 뭐 이렇게 구상유치라고 유진산이 당시 한 말이지. 그래는 스스로 돌파하고 그런 바로 그런 물론입니다.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준비된 보면은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게 잘 도와주고 뭐 하면은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가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지도자의 역량과 열정을 품는 사람만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있고 그렇죠. 이루어야 될 게 확실한 사람은 그 네. 고난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한국 사회 전체에 정말 벼락같이 알린 게 바로 저 장충당의 연설이었죠. 대통령 유세였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총통 네. 이번 끝나고 나면 총통제로 가서 선거가 더 이상 없을 맞아요. 거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정확하게 내다봤고 그 연설을 이렇게 나중에 또 다시 영상을 통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유머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 막 웃게 하고. 네. 근데 짧게 탁탁 치면서 네. 굉장히 힘이 있어. 아무튼. 네. 저게 그 당시에 저 앰프나 마이크나 이게 수준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들이- 백만이 운집하거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그 장충동 유세를 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동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저렇게 뭐 모아서 뭘 한다는 건 이제 어려운 그런 또 그럴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됐지만은 근데 가장 많은 연설체로 등장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옳소 하는 거야.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고 그것을 DJ가 딱- 가장 네. 애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기본 철칙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의 그 표현이 우리 이제 촛불 집회 우리 모임에서 저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두 개를 다 같이 쓰죠. 그렇죠. 사랑하고 그걸 존경하는. 시작한 분이에요.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그 부인한테는 꼭 존경하고 사랑하는이라고 네. 했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신. 네, 이렇게. 그래서 이호 여사 또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옆에 이호 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게 거목 김대중을 지켜냈고 길러냈다. 저것도 같은 모습이에요. 와, 그래서 보면은 운집한 사람. 네, 그 앞에서 이 40대 지금 보면 뭐 정말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40대의 한 청년 지도자가 100만 군중에게 정말 웅변을 토하는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금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의 박정희 목까지 치어오르는 위협적인 전제. 성과를 거두죠. 그것 자체가 이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에게 고난의 시절을 여는 그런 그렇죠, 의미가 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된 사진이에요. 이 이호 여사는 준수하죠. 네, 이호 여사는 깊네. 그 여성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여성 지도자로 모두가 다 촉망하는 그런 분이셨죠. 참 모습이 대단해요. 어머니하고도 가깝죠. 우리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함께 동지로 크는 그리고 저 보면은 이제 말년의 모습이세요. 보면 저 기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네. 네. 굉장히 기품이 두 분 다 있으시고 똑같이 돼버렸어. 네, 기품이 있고 훌륭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위험도 있고. 저기 미국 망명 시절입니다. 그리고 저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저게 이제 그 귀국을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미국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 맞아. 이거 기억나시죠? 저게 저 왜냐면 기억나죠. 저 사건 직전에 이제 필리핀 아키노가 마닐라 공항에서 베니노 아키노가 총으로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돌아오는데 저는 접대 그 기껏해야 10명 안팎으로 생각했는데 27명이 같이 동행을 해서 오는. 그 중에 미국 하원의원이 그렇죠. 있는데 내 지금 기억은 정확치 않지만 토글리아따인가 뭐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필라델피아 출신 하원의원이에요. 필라델피아의 지역구를 둔 하원의원이었어. 그래서 내가 필라델피아가 약간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사실을 기억해요. 그 바로 옆에 하원의원으로는 연방 하원의원으로는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그 사람. 그래서 같이 내려. 그 장면을 명확하게 기억하죠. 우리는 그래요. 이게 이렇더라고. 다들 똑같잖아. 우리가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은데 60년대 그 1960년대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온몸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 70년대서부터 우리가 온몸으로 겪었잖아. 20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60년대 얘기는 이제 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훨씬 더 되는 거죠. 실감을 네. 하고 보완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셋 다 아마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야. 그래서 참 놀랍더만 거기까지는 알았거든. 67년에 재선 의원이 되잖아요. 그때 목포에서 박정희가 이 김대중이는 떨어뜨려야 된다 특명을 내려갖고 뭐 별의별 금품살포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6,000표 차이로 이겨. 그래서 김대중 재선 의원이 되자마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잖아. 이철성하고 네. 마지막 연대에 성공해서 김영삼을 누르고 네.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설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죄로 삼아갖고 2년 있다가 현해탄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동경에서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중앙정보부가 강제 납치해갖고 네. 정말 처음에 무시무시한 거지. 초선이 됐을 때 이 심하죠. 국회의원 이걸 딱 받았는데 5.16이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갑자기 낭인이 돼버렸고 세 번 그런- 네 번 떨어지다가 네, 간신히 네. 됐는데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지 김대중 DJ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 게 인제야. 그 인제는 강원도잖아. 그러면 호남 사람이 목포 사람이 그것도 목포에서도 배 타고 3시간 들어가는 하이도 사람인데 그 목포 사람 호남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제에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당선증을 받아들고 오는데 쿠데타가 나. 5.16이 난 거야. 맞아. 한 거죠. 그래갖고 네. 국회 아이고. 사무처에다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해서 등록했더니 1시간 있다가 국회 해산됐다고 방위부터. 그래갖고 첫 번째 당선은 완전 뭐 하루도 그렇죠. 근무를 네. 못 해봤지. 그게 좌절의 연속이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좌절의 경험이 또 김대중을 김대중으로 만들었다. 아니 근데 얘기하려는 네. 건 뭐였냐면 호남 사람이 강원도에 그렇죠. 가서도 붙더라 네. 이거야.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역에 대한 지역주의가 반감이나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좀 또 언급을 하자면은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또 문화인들 지식인들이 함께 하는데 저것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망명의 과정이 그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고 사실 저런 분들을 저렇게 움직여서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분의 특징이 보면은 동지를 구하고 친구를 구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로 자기 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네. 뭐가 잘 안 되더라도 저 상대가 저 반대를 하거나 그 동조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설득, 그렇죠. 꾸준히 네. 설득. 결국은 동의하게 맞아요. 만든. 예, 예. 그 논리가 분명하니까 저 장면은 뭐냐 하면 돌아왔는데 불법 감금이 가택 하나이잖아. 연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그래서 가택 연금을 불법 시켰죠. 감금에서 날짜를 지우는 게 이제 며칠이 지났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고 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전화도 받고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 귀국으로
이제 선거 직전에 왔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 크게 힘을 얻고 압승을 하는 그래서 100몇 명인가 정도로 그 당시에 신민당이 압승하죠. 85년. 100한석인가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그런 정책 폭풍을 그때 만들어냅니다. 기억나요? 나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이제 그때는 80년도에 이중대 정당을 만들잖아. 민정당 그렇죠. 말고 민한당이라는 거를 아예 만들어주잖아. 신군부가. 일종의 위성 정당이죠. 지금 그렇지. 얘기하면. 네. 그런데 그 당이 제1야당이 됐거든. 그래서 이 제1야당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85년 선거에서 그랬거든. 이때 이제 총선일 닷새를 앞두고 김대중 귀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들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해서 민한당은 완전히 쪼그라들고요. 그렇죠. 쪼그라드는 네. 정도가 아니야. 없어져. 그러고서는 신민당, 이 양김이 합쳐서 네. 힘을 합쳐서 만든 민추협을 만들어서 합쳐서 만든 당이 일당이 되거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삼 YS를 신민당 대표로 뽑는 게 말이에요. 전국의 라디오 중계 방송이 됐습니다. 아, 그랬던가? 신민당의 당수를 뽑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때 YS가 되는데 막 우리가 그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당선 김영삼한테 네. 환호를 했어, 환호를. 그렇게 되자 이제 DJ가 이 당에 일단은 들어가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네. 87년에 그 이한열, 박종철 네. 이한열 열사 사태와 87을 만들어낸 6월, 거죠. 6월 네. 항쟁과 7, 8, 9월에 노동자 대투쟁, 현대중공업이 앞선 그 투쟁으로 이어지는 시민과 노동계의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네. 앞으로 전진시킨 힘이 된 거 아닙니까? 신민당의 당시 기관지 이름도 민주전선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 전투력이. 예, 전선 딱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예. 근데 저게 제 책, 인간을 위한 정치라는 제 책인데요. 좀 됐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쓴 게 있어요. 망명의 정치학이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망명의 정치학이 희망의 정치학이 됐다. 그래서 이 김대중이라는 한 인간이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두 번 망명하잖아요. 박정희 때 일본에 망명을 하고 전두환 때는 미국에 가서 망명을 하는데 이런 망명의 과정이 도리어 그분을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렇게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하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제 김대중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망명이라고 하는 것이 추방당한 건데 추방이 한 정치인에게 새로운 진로를 얻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서울의 봄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는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라는 뭐라고 해서 처치한 모습이에요, 정말. 그리고 독방 생활을 했고 머리를 깎임을 당했고 그래 저 보면은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아이고 참 네. 너무 잘 처치하게. 쓰셨네. 네. 아니 저게 유명한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바로 이사야. 나음을 얻었고 맞습니다. 이사야서에 그가 그런 찔림으로 거예요. 우리가 네. 보기에 뭐 볼 것이 없고 그렇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 제가 보니까 바로 그게 그런 느껴지더라고요.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 위대한 한 인간이 역사와 만나서 우리 민족을 구하는데 정말 귀중한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인이라는 게 뭐냐면 네. 역사와 만나고 민중과 그거예요. 만나야 거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지하는 민심의 크기만큼 사람이 크는 거잖아. 그렇죠. 그 네. 시대 정신의 크기만큼 민심의 크기만큼 크는 건데 네. 잠깐의 민심은 있을 수 있지만 시대 정신을 탄 민심은 바로 매우 그거죠. 오래 가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 판단을 하는 정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국 정치가 바로 역사 판단을 하는 정치를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큰 거죠. 그리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에게 주고 싶은 게 확실히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꼭 주고 싶다. 우리 민족에게 꼭 안겨주고 싶다. 이게 굉장히 큰 강한 꿈이 그래서 있어. 저분이 그런 얘기를 남기셨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화시키거나 국민들의 뭔가 시혜를 베푸는 듯이 하는 것은 당연히 경멸하고 증오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역사에서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하워드 진에 나오는 얘기는 똑같죠.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다. 이렇게 시대의 영웅을 규정을 하셨고 근데 저게 다 보면은 저게 다 아시죠? 옥중서신이에요. 깨알같이 쓴
저런 게 대단하죠. 정말 근데 난 놀라운 거는 저 글씨를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에 이렇게 교정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우선. 네. 그러면 사고가 얼마나 정연하면 그렇죠. 저거를 저렇게 쓸까? 두 번째로는 저 글씨를 보세요. 저 작은 데가 원고지 열매 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데 그거 좀 수정을 하면 저거를 책으로 옮겨서 이제 풀었던 한길세 김은호 사장님이 어저께 영화를 보고 얘기하시는데 10매가 아니래요. 39매, 40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초인적이라고. 근데 하는 저거는요 거예요. 네. 옛날 성경 필사하던 사람 실력이에요. 글씨가 저렇게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 한자가 네. 너무 이쁘고 잘 쓴 네. 글씨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놀랐어요. 너무 잘 쓴 글씨다. 저 세대는 그다음에 정말 글씨를 잘 쓰시죠. 아니 다 그것도 그러지 굉장히- 않지. 아니, 다 근데 그러지. 그런 분들 저 양반은 많죠. 정말 잘 쓰시고. 그러니까 저희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다음에 네. 촘촘하게 놀랍더라. 붙이고 고친 흔적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냥 고칠 필요 없는 옥중서신 말이에요. 저 보면은 참 놀랐어, 하나 참 놀라. 그런 이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보면 저 밑에는 편지 봉투예요.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도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어차피 저걸 뜯어서 보니까 아니 기억을 못하는 네. 게 이제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에는 딱 봉합엽서 하나가 일주일에 하나가 나와 그 이상을 하면 안 돼. 주어지질 않아. 더 이상 펜과 저 종이가 주어지질 않거든. 그래서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기억을 해갖고 쭉 쓰는데 요 공간도 아까운 거야. 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엽서가 저렇게 시대의 작품이 된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한 분이 이중섭 그리고 한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 대단한 누구? 겁니다. 이중섭. 또. 화가 네, 대단한.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옥중서신은 사실은 세 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신용복 선생의 그렇죠. 옥중서신이 있고요. 또 저 박성준 선생의 옥중서신도 그렇죠. 네. 한명숙 이 양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랑의 끈으로 묶어놓는 아주 큰 거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옥중서신들이 적지 않은데 그 신용복, 박성준, 서준식 이 3인의 옥중서신과 네, 이 네. 김대중 옥중서신 네. 이 네 개가 4대 옥중서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람체의 경우는 바로 옥중서신, 프리즌 아예 노트북이라고 그건 해서 그 노트북이지. 자체가 이제 하나의 정치 철학을 만들어냈고 이분도 사실은 그런 거죠. 네. 그 김대중의 눈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텐데 저 광주 5.18 학살당한 유족들과 만나면서 흘리셨던 눈물이잖아요. 저 영화를 보면서 기류의 김대중을 보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죽음의 비통함을 느껴서 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자기의 책임. 자기 때문에. 광주 5.18이 김대중을 연호했던 호남 그럼요. 분들의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것이 뒤엉켜서 비통하게 우시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우리가 또 다 기억하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저때 뜬 아주 이후에 통곡하죠. 통곡을 하셨죠. 오열이라고 그러죠. 네, 완전히 얼굴이 글쎄 말이에요. 찢어지면서 그 저분이 꽃을 사랑하고 식물을 아끼시는 분이잖아요. 화초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투쟁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섬세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저렇게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 울음이 정말 진실하고 깊다라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그날 그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 내 우주의 절반을 잃은 것 같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 사고 소식을 듣고 네. 내 우주의 절반을 잃은 것 같다고. 그러더니 석 달 만에 본인도 돌아가시잖아요. 예. 이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장면이었죠. 예. 남북이 세천이 열리면서 남북이 정상이 만나서 그래서 정말 뜨거운 포옹과 민족의 기대를 일궈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뭐 잊을 수가 없고 반드시 저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 장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네, 김대중 한마디씩 제가 하고 그다음 얘기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픈 이야기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말기에 뭐 청와대 초청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 명. 자기가 일을 해보려고 막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다고 찾아보면 이미 다 다녀갔대.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저런 분을 우리 저 뭐 경상도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선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빨갱이 그 몰입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저런 귀중한 인물을 우리 가슴 속에 맞습니다. 담지 못하고 네. 몰입회처럼 그렇게 이번엔 다들 그 영화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월 10일 날 개봉이 돼요. 지금은 이제 시사회를 전국을 네. 돌면서 시사회를 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서울의 봄과 김대중의 정치 인생에서 서울의 봄 1980년은 정확하게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네. 이때 사형수로서 그 고독과 공포를 이기면서 자신을 올곧게 세우잖아요. 그 전 20년, 60년부터 80년, 80년부터 2000년 6월 15일 그 굉장히 남북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해서 네. 정중앙에 위치해요. 그리고 이전에 전하고 연결되는 것도 많고 또 새로워진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그런 역사와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바를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화체한 인물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만큼의 거인성을 획득한 분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네. 정말 드물게 획득한 분인데 제가 요 말로 끝내려고 해요. 이때 대통령 선거 때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첫째 보수 세력 김영삼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잖아요. 네. 거덜을 냈어요. 경제를 거덜내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내쫓기고 실업 상태에서 신음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만 가능했어요. 대통령 되는 게. 두 번째로는 DJP 연합이라고 충청도 그렇죠. 네. 그래서 보수 세력하고 연합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가능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인 건 이인재가 YS의 적통을 자임하면서 450만 표를 무려 얻어요. 그럼 보세요. 이 셋 중에 한 가지 조건만 결여돼 있어서 김대중의 정부 탄생은 안 되는 거거든요. 시대의 그 요구가 정확히 조건적으로 딱 근데 받쳐진 거죠. 평적 정권 교체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네. 그러면 김대중의 집권을 그 세 가지 우연적 요소이자 필연적 요소인데 IMF, DJP 연합, 이인재의 네. 엄청난 득표 이게 없었더라면 안 됐던 게 1998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지형이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5년이 지났는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안 바뀌는 거거든. 이 정치 지형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언론 이제, 지형도 그렇고 정치 그렇죠. 지형도 그렇고 맞아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정말 불구하고 이제 돌파하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김대중이라는 이 돌파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또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물론이죠. 저 양반이 그래서- 있으니까 돌파가 됐잖아. 그리고 네. 지금도 비슷한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네, 이 네. 정치, 경제, 사회 전체 조건은 그만큼 보수 헤게모니가 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촛불 혁명을 거쳤어도 강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상한 시점이다. 여기서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네. 뚫고 나가야 된다. 네. 촛불 그 행동이 힘은 해야 촛불 될 시민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일차적으로.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1월 10일 날 개봉을 하고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인가 16일까지는 QR코드로 해서 좀 값을 내려받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대를 해보죠. 이게 우연이 아니야. 12.12 서울의 봄과 네. 기류의 DJ가 나온 게 전혀 우연하지 아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시대가 바로 그걸 요구하고 그게 정확하게 딱 시점에 맞았어. 들은 총선 맞는 거죠. 전에 예. 이렇게 함으로써 그럼요. 예. 국힘과 그 뿌리 세력에 바로 대한 그겁니다. 엄중한 응징과 심판의 목소리가 네.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천만이 가깝다고 하는 게 역할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보잖아.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좋은 환경이다. 맞습니다. 좋은 조짐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광주 5.18을 제대로 다룬 영화가 이제 한번 탁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봄을 통해서 사람들은 검찰 쿠데타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이제 기류의 김대중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기류의 촛불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것이니까 널리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했죠. 이 책 계속 저희들이 알려드리는데요. 촛불과 그리고 사람들 구입해서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역사적 존재감이 저 안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장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세세한 얘기들이 흥미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거듭도 이거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굉장히 좋고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 이거 꼭 좀 보셔서 네. 이 역사의 서사를 우리가 함께 바꾸는 옴기니의 머리말에 제가 무슨 얘기를 썼느냐면 우리 안의 힘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제가 썼는데 저 책을 보시면 현재 우리 촛불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역사의 바른 길이고 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시민들의 조직화와 역사적 행동이 미래를 연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총선 대응 토론회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관련해서 우리가 대토론회들을 네. 열고 있는데 촛불 시민들이 우리 총선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할 네. 것인가 하는 토론을 열띠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그것을 동학이 지금 120년 전에 동학의 꿈, 그 좌절된 꿈이 120년을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이번에는 꼭 그러니까 촛불 토론이 성공할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죠. 결국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아마 지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녹화하는 12월 19일 저녁 8시에는 회원 토론회가 있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총선이라는 정치 공간에서 촛불 시민들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 정치적 무기는 도대체 어떤 걸 집어들어야 될 것인가? 지지 낙선운동,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의 후보 출마, 또 비례정당을 통해서 총선 공간에서의 정치적인 직접 행동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차 촛불 대행진은 이제 시간과 장소가 좀 바뀌는데 특히 23일 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부터 관저까지 가는데 김건희 특검. 네, 탄핵이 답이다인데 요거 잠깐만 들어주실래요? 저 탄핵이 답이다가 펠리스 나비다 성탄절에 그 펠리스는 축복한다, 나비다는 주의 탄생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는 그 곡에다가 펠리스 나비다를 탄핵이 답이다 해서 그걸 겹쳐서 한 건데 잠깐 우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춤도 춥시다 우리.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 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진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진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이 답이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신나요, 그죠? 예. 제일 신나더만. 예. 이거 하나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끝났어. 윤석열 탄핵돼야. 예술로 끝나. 예, 그리고 김건희 벌 받아야. 그래서 내가 탄핵이 답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펠릭스 답이다. 사람들이 답이다.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봐. 정말 놀라워요. 자, 그래서 다음 주 23일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신나게 춤도 추고 새로운 날을 기약하는 그런 축제의 70차 촛불 대행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탄핵이 하면 답이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렇지. 그거 하면 되겠네. 자, 탄핵이 답이다. 답이다. 한 번 더. 탄핵이 답이다. 답이다.